네, 오늘 주제는 초고가 시대의 브랜드 생존 전략인데 너무 거창해서 좀 저도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하면 이렇게 생존으로 낚이는 분도 계시고 초고가가 뭔가 이런 생각에 또 오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써봤는데 써놓고 보니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담론이 맞는가라는 또 고민도 되어서 사실 이 제목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고민 중이에요. 출판사에서 안 내주려고 해서요. 너무 제목이 어렵다.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서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현재 조이웍스에서 좀 마케팅 총괄 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호카에서 지금 마케팅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또 다양한 브랜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고 이커머스 본부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패션 분야에서 마케팅하고 전략 그렇게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삼성 제일모직하고 신혼에서 브랜드 마케팅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내수 회사에서만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뉴에라, 닥터마틴, 컬럼비아 스포츠까지 근무했고 한 3년간 홍익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마케팅 관련한 부분들 강의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 자료 중에서 요 표시가 있는 아이들은 있는데 그건 저희 내부 자료인데 제가 지은이가 조용히 해주세요. 내부 자료긴 한데 직접적으로 호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타면 또 경쟁사가 올 줄 몰랐는데 아주 난감하네요. 제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대표적인 게 지금 호카긴 하나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노다, 소어, DV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이 아우로볼이라는 스포츠 브랜드 편집샵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많이 듣게 되기를 제가 하는 만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이웍스가요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그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좀 커머더티와 일반적인 스포츠 브랜드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와 에스퍼레이셔널한 부분들이 높은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조이웍스에 왔었을 때 저도 호카만 보고 왔었는데 이제 사장님 면접 보려면 사전에 이제 회사 리서치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되게 브랜드들 별로 저는 잘 몰랐었지만 알게 된 브랜드들도 있고 잘 몰랐는데 이제 알면서 이런 브랜드 되게 임팩트가 있다 생각했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실제로 진짜 직접 다 필드 테스트 해보시면서 경험해보고 이 브랜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본사 가서 계약 따오시고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의 사장님, 고모님께서는 저희 오너께서는 카라반에 사세요.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살 수 없다고 하셔서 비행기도 이코노미 타셔서 저희도 못 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컬렉팅 하시는 브랜드들의 포트폴리오가 이 트렌드와 맞아서 지금 많은 이제 이익을 내고 계십니다. 초고가 브랜드 시대의 브랜드 생존 전략에서 초고가는 구글에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서치랩에서 친절하게 극단적으로 분화되거나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크게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단어를 끄집어냈냐면 사실 초고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욕심내서 만들어 본 단어인데 초고가의 기본 시작은 사실 23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키워드였어요. 이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긴 합니다. 네, 평균 실종. 초콜릿. 초콜릿을 제일 많이 개타신 분께는 스타벅스 쿠폰을 제가 따로 평균 실종. 평균이 실종됐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사실 평균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평균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야, 못해도 평균만 가면 돼. 야, 중간만 가면 돼라는 말이 저희한테 되게 익숙하고 거기에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23년도에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이 평균 실종은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아, 이 현상을 되게 잘 정의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빈부격차라는 양극화는 굉장히 높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양극화, 그리고 N극화, 단극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극화는 다 아시죠? 이제 프리미엄과 가성비 시장. 비싸거나 좋거나 아니면 싸고 괜찮거나 양극화. N극화는 뭘까요? 네? 여러 가지. 네. 그렇겠죠?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럼 단극화는 뭘까요? 23년도 트렌드 코리아 안 읽으셨나요? 네. 잘 안 읽게 돼요. 그렇죠? 서머리만 보게 되고. 단극화는 그냥 한쪽에 몰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 독점, 뭐 배민이 독점, 뭐 이런 한쪽으로 다 쏠린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쪽으로 대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단극화까지는 우리가 논하기에는 사실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게 되어 있고, 일단 B2B 소비 시장에서는 이 양극화와 단극화, N극화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였어요. 저희가 이 양극화는 어느 정도 시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불패, 부동산으로 따지면 지방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일 수 있죠. N극화는 뭐죠? N극화 기본적으로 약간 취향 저격 컨텐츠, 취향 저격 아이템, 왜 뭐 악마, 뭐죠? 그 마약 베개, 뭐 마녀 크림, 뭐 이런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부분 취향 저격 아이템들로 쭉 뽑아내는. 사실은 저 탯줄 도장도 N극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아주 비싼 도장과 나무 목도장만 있었다면 그런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템들이 N극화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양극화와 다극화의 교차점이 초극화 아닐까라고 감히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본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현 상황의 스냅샷을 딱 봐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겠다. 사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이런 프리미엄 커피숍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이게 엊그저께 제가 찍은 건데 4,500원, 4,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지금 이 아이들 항상 줄이 많이 서 있는 메가커피 이런 아이들은 뭐 900원부터 1,900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대가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엔트로사이트 같은, 사실 이런 커피숍이 이제 너무나 많아졌죠. 그래서 뭐 취향 저격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인스타그램어블한 이런 커피숍들의 다양한 탄생은 사실은 프리미엄이냐 가성비냐만 놓고 볼 게 아닌 이러한 취향 저격에 대한 부분들이 N극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현재 스테이터스를 확인한 상태에서 어느 시장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바로 초극화 시대의 선종 전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초극화 세대의 생존 전략 이야기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김남규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한 전략이에요. 평균 실종 사회에서 취해야 할 세 가지 전략, 양자택일. 이거 양극화에서 한쪽 색깔을 확실히, 이거는 이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고, 초다극화. 소수에게 최적화된 소용 제공하기. 이게 이제 N극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승자 독식. 한쪽에 몰빵해라. 모방할 수 없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라. 이게 이제 그 단극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 세일즈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땅땅 해서 이제 퀴즈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네. 세일즈는 트래픽과 컨버전과 프라이스의 합이죠. 그렇죠.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나요? 처음 보시나요? 매출이잖아요. 매출은 유입,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일단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이 커피숍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커피를 구매해 주는 거를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 비지터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전환이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전환을 하면 한 명에 대한 매출이 생기고, 요 프라이스는 이제 객단가입니다. 객단가.
이제 감이 오시죠? 그게 바로 매출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 매출의 공식을 이제 트래픽, 컨버전, 프라이스. 그래서 얼마나 방문하는가, 얼마나 구매하는가, 얼마를 지불하는가. 이게 마케팅은 이 세 가지를 높이면 매출이 오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객단가를 높이면 컨버전이 근데 떨어지고요. 그렇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판촉 활동 및 브랜딩들을 하고 많이 입소문도 많이 내죠. 그렇죠? 저는 이 세이즈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바로 이 백화점의 몰락을 보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이 물론 이제 여기도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 신강과 롯데 잠실 본점 같은 경우는 되게 센텀까지는 되게 잘 되고 판교, 대구, 현대 본점까지 잘 되지만 나머지는 되게 막 소멸되고 있고 특히 지방 백화점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시장, 오프라인에서 백화점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화점 이제 매출을 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없어요. 없다는 거를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없다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팔아야 돼요. 백화점에서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들어가야 되죠. 잘 되는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유통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매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 좋은 곳에 위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앞. 여기를 주변으로 돌죠. 그리고 이 뒤에 끝에 아주 큰 데. 뭐 이런 데는 좀 잘 안 되겠죠.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매장 MD 플로어도 다 알고 있고 이미 백화점 그 관련 영업 담당자도 다 알고 있고 브랜드 담당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입사했었던 시기인 20년 전에는 유통의 바이어와 누가 골프를 많이 치고 술을 잘 먹느냐가 영업의 핵심이었고 MD 개편 시기에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브랜드의 매장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새롭게 더 입점을 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 더 넓은 위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행사하는 거를 지하 1층이나 뭐 5층에 행사장에 행사를 잡을 수 있느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백화점 자체를 가지 않아요. 특히 이때는 오프라인 시대에는 어느 점포에 얼마나 많은 넓은 매장을 위치시키느냐가 핵심 경쟁력이었고, 그래서 그때는요 패션 마케터가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처음에 회사가 신원이었거든요. 신원은 홍보팀은 있었는데 마케팅 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마케팅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마케팅 팀이 없다 얘야. 너는 그냥 저 구매로 입사했거든요. 넌 그냥 구매를 하거라 라고 생각했던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나고 저는 그때 영업의 힘이 너무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근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뭔가 맛있는 음식을 좀 먹거나 할 때 나오고 간 김에 겸사겸사 사는 경우도 있어서 옛날처럼 목적 구매하지 않고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보고 또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이때는요 또 하나가 이때는 어떤 전략이 통했냐면요 카피 전략이 통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매장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이 매장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매장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 하지만 거기에 되게 뭐라 그럴까 미묘하게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섬의 타임 브랜드가 올해 되게 소재가 좋은 아이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이제 많이 카피를 한 거겠지만 그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멋지게 실루엣을 디스플레이 했는데 그게 막 완판이 되고 되게 잘 나가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기가 막히게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실루엣의 수트가 옆 매장에 걸렸습니다. 가능했어요. 왜? 그래서 그때 MD와 디자인의 역량은 마켓 리서치였어요. 일단은 시즌 출고 다 하고 딱 나가면은 보통 3월달, 보통 시즌이 지금 시작되면 한 2월 중순부터, 초에서 중순에 이제 신상물이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디자이너 MD들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샵 매니저한테 저기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살펴보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거 사진, 옛날에 이제 디카 시대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빈폴 같은 브랜드도 랄프 로렌 폴로와 비슷하게 만들고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빈폴의 매출도 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시대는 그래서 얼마나 방문하고 얼마나 구매하고 얼마를 지불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게끔 놓고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 구성, 비교는 연매장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불하는가, 시장 평균 객단가에 이 조닝벨의 유사,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 브랜드 이퀄티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매출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러닝화를 사고 싶다, 내가 러닝 붐이고 내가 이제 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러닝화를 검색을 하면 일단 더 이상 조닝 구분이 무의미해졌어요. 아디다스도 있고요, 나이키도 있고, 르발루 있고, 호카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온라인은요, 개념이 다릅니다. 오프라인과 개념이 달라요. 온라인은 이 트래픽을요, 내가 유치해야 돼요. 내가 찾아서 내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컨버전도 얼마나 그 사람들을 구매시키려면요, 일단은 사야 되는 이유를 줘야 돼요. 예전처럼 내가 나 옷 사고 싶어, 5층 가야지 3층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이거여야만 돼 라는 생각에 매력 있는 스토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컨버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양극화에 걸려지는 부분이죠. 프리미엄이냐 가성비냐, 이유 있는 가격대냐, 이 세 가지의 조합들에 우리가 기준의 선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좀 소프트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전략적으로 보면은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겟팅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너무나 무수히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타겟이 너무 중요해요. 마케팅 원론 보면은 STP라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못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분류해요. 시장을 분류해요.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부분들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타겟팅은 내가 누구한테 팔 거지? 20대 여성. 이게 타겟팅이에요. 그 포지셔닝은 내가 20대 여성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섹시한 여성복 브랜드, 아니면은 포멀하고 댄디한 남성복 브랜드,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걸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되게 기획에서 어디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세그멘테이션은 이미 다 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주력적으로 말씀드린 건 초고가 시대에는 세그멘테이션 이후에 타겟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타겟팅이 전부예요.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 분양해야 되는데 이 분양 누구한테 하지? 명확하게 타겟팅을 설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푸마도 타겟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지하게. 팝업을 왜 했지? 누구를 위해서 팝업한 거지? 스피드캣 누구한테 팔 거지? 물론 되게 잘해요. 당연히 그 정통적인 되게 잘하는 브랜드인데, 지금 나이키가 이렇게 절고 있는 상황이 기회잖아요.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푸마의 요즘 행태 보면 되게 잘 하시는데, 타겟팅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 들었거든요. 스토리. 타겟을 정하잖아요.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는, 그 명확하게 정하는 걸 우리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거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호카 전략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얘기를 해두고, 이게 고객 안에서 인상 깊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
그 인상 깊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스토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토리. 우리가 스토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라는 이름이, 워딩이 저는 좀 더 섹시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야기는 보통 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브랜드 마케팅은 타겟팅과 스토리가 그냥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에 채널이에요. 채널은 관계라고 저는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특히 이제 호카에서는 런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실제로 신발을 신어보고 러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 관계들이 하나의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그래서 브랜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타겟, 메시지, 채널. 타 매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제일모직에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도 타 매체는 유효하거든요. 근데 디지털이 되면서 훨씬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통의 힘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네. 타겟은 설명드렸던 거예요. 누구한테 팔지? 근데 여기서는 데모그래픽적인 게 있고 사이콜로지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적인 거고 이거는 인구 표본적인 건데, 심리학적인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검색을 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은 검색인데,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검색하니까. 그 검색의 힘에 의거해서 알고리즘이 나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내가 검색한 결과, 유튜브에 내가 검색한 결과가 자꾸만 나에게 노출되는 거는 바로 이 사이콜로지컬한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기가 막히게 광고 상품을 계속 잘 파는 겁니다.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파타고니아 같은 이런 회사들의 Don't buy this jacket 같은 것이고요. 채널은 어디에서 이 메시지를 노출시킬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전반적인 부분들의 것들을 저희는 이제 통합적인 마케팅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에서 IMC라고 불립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경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그러면 접근을 했어요. 그 루트를 다 알았어. 기억에 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리 광고만 보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모바일 키면 다 광고 덩어리잖아요. 대략적으로 10,000개의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봐도 광고, 인스타를 봐도 광고, 카카오톡을 봐도 광고, 길거리 5개 광고 다 광고잖아요. 10,000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되는데, 이 10,000개의 광고에 노출이 되는데도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이 배너 블라인드니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이 브랜드를 인지를 한 상태면은 고객이 기억을 하는데 이 브랜드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광고를 봐도 이해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클릭하는 거를 보면은 모르는 걸 클릭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는 거를 클릭해요. 그래서 그 아는 거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기자 같은 경우는, 기사들은 되게 좀 어그로 끄는 그런 제목을 뽑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사진을 되게 뭐 야한 사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양이 사진을 붙인다든지, 막 클릭을 이끌려고, 어쨌든 트래픽을 이끌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브랜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문맥이 필요해요. 컨텍스트. 문맥을 반영하면은 사람들은 광고 상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지는 무엇을. 이 무엇을 얘기할 때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에 있는 메시지의 상기가 훨씬 좋습니다. 어텐션과 인터레스트.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거 처음 보시죠? 아이드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이드마 뭐냐면, 고객이 상품을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볼 때 인지하고 흥미를 일으키고 이거를 원하고 그 상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매 액션을 취한다는 소비자 행동 모델이에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아이사스로. 그래서 인지하고 흥미를 일으키는 건 동일한데 서치를 한다는 거예요.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 구매에 대한 인증을 한다, 쉐어를 한다는 건데, 이 문맥이 반영이 되면 어텐션과 인터레스트로 한꺼번에 응축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알리기 위한 돈과 메시지를 위한 돈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스트래티지는 제가 저 장 박사님과 같이 만든 건데 작년 맞나? 작년에 만든 건데 일단 브랜드가 Y가 필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 문맥 때문에 전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브랜드 컨셉의 핵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What이 생기고 그 다음에 브랜드 경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Why, What, How의 골든 서클이 브랜드 컨셉,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경험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사야 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편익을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통한 브랜드 경험을 공유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브랜드 컨셉을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설정할 건지 아이덴티티, 퍼스널리티, 포지셔닝 등을 통하고 이건 찍으셔도 됩니다. 브랜드 스토리 원천은 뭐 데이터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브랜드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를 또 이렇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브랜드 스토리를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기업에서 만든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창업가 이야기, 뭐 아니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뭐 3M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구원이 열심히 해서 실수로 개발된 이야기, 뭐 이런 게 기업 측면의 스토리가 있고 소비자 측면의 브랜드 스토리도 있어요. 고객이 만드는 이야기, 고객들의 바이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크게 5가지 기업 측면의 브랜드 스토리 전략인데 이 5가지 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조다라고 오리진을 주장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진짜 진정성이 끝내주거든 이라고 진정성을 넘어서 약간 고결해. 우리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다했어 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희소성, 그리고 네 번째는 좀 태세를 좀 빨리 전환하는 이야기, 그 5번째는 트랜스미디어형 컨텐츠인데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뉴발란스를 신고 오셨지만 저는 인정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오리지널티가 있거든요. 뉴발란스가 100년이 넘었어요. 윌리엄 라일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러닝에 대한 영감으로 만든 신발이고 이때 3205 신고선 우승을 한 오리지널 아이템입니다. 김연아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례가 되게 재미있는 사례예요.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례인데요. 아마 이 사례는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마케팅 쪽에 많이 보신 분들. 혹시 이 브랜드 아시나요? 혼다 S669 아세요? 모르세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소형 스포츠카거든요. 그러니까 2인용의 소형 스포츠 세단인데 배기량이 2000cc가 안 돼요. 1800cc인가? 658cc.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기량이에요. 근데 이 스포츠카의 배경이 뭐냐면, 엔지니어 출신도 아닌 3년차 사원이 차량 개발 프로젝트에서,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왜 이런 젊은 아이들도 왜 스포츠카는 항상 럭셔리한 것만 있어야 되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20대, 30대들도 소비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우리는 혼다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또 파워 오브 드림이기 때문에 라고 제안을 해서 혼다에서 이 3년차 사원에게 이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깁니다. 네가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봐 해서 나온 차가 이거예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선풍을 일으키고 대단한 연비가 스포츠카인데 20km가 넘으니까 25km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인 거죠. 이 스피드를 좋아하는 청소년들, 일본 청소년들이 열광한 그런 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혼다의 이 또 파워 오브 드림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우리 혼다 어코드가, 우리 혼다 CBR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그것보다 이런 자동차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기업의 스토리가 정말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이 연구원들의 모든 리스크와 이 연구 개발비를 혼다가 부담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미니 스포츠카 히트시킨 공고 출신의 것도 21세 이런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 막 엄청 설레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다음은 희소성인데
사실 요즘에 나이키가 좀 절고 있지만 저 나이키가 정말 대단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단한 브랜드냐면요. 핸드폰은 엄마, 아빠, 나, 아이, 와이프 다 동일한 브랜드를 써도 돼요. 써요. 삼성 갤럭시를 쓸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아이폰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 가전제품 시장에서 조금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준 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애플 쓰면은 아빠 되게 센스 있다라고 인상을 갖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는 엄마, 아빠, 아들, 자녀들이 신어도 그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션 브랜드는요, 어색해야 정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클로처럼 베이직한 아이템을 소구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패션을 팔지 않고 필수품을 팔기 때문이에요. Made for all이에요. 걔네 제안하는 거는 모두를 위해 만들어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굉장히 스포츠성을 강화하고 트렌드를 강조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신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젊은 친구들이 문제인데 20대, 30대 애들이 내가 신는 나이키랑 엄마 아빠 거랑은 다른 거야 라고 인식을 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이키인데 왜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희소성이 있었어. 내가 신는 나이키 조던은 프리미엄이 붙는 거야. 크림에서밖에 못 사. 이거 범고래, 이거 내가 드로우에서 산 거야. 그 스카시스를 준 거예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그것도 스토리거든요.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똑같은 나이키예요. 왜냐면 이 제품의 디테일과 이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보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나이키가 저는 왜 좀 힘드냐, 요번에 주가도 그렇고 매출도 엄청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 전략을 좀 실패했다. 최근에 왜? 이 희소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나이키에서 굉장히 전 영리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그 의도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이건 수요 공급 곡선인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가격을 형성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수요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게 공급을 올리죠. 그럼 가격은 일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높아졌는데 공급을 유지한다? 그러면 쇼티지가 나죠. 디맨드의 쇼티지가 나면은, 서플라이의 쇼티지가 나면은 대기 수요가 생기고, 이 대기 수요를 나이키는 냅둔 거예요. 브랜드로 유지시키려고. 그리고 그거를 2차 거래 시장에서 하게 냅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근데 이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하면서 이거 다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얼마 전까지 이 디지털 트랜스폼 전략 하기 전에 나이키는 정말 대단한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은 나이키를 신으세요. 저도 나이키를 신어요. 근데 제 나이키를 신어도 쪽팔리지 않아요. 아직 호카는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저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나이키는 그러한 희소성의 원리를 주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문화를,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하게 됐고, 앞으로의 나이키 행보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동일한 신발 아닙니까? 근데 원래 한 270에서 300만 원에 나왔는데 리셀가는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지금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빠르게 전환된 기업 중심의 스토리인데, 무신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무신사에서 빠르게 대응 전환하고 조만호 대표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대표가 사퇴를 함으로써 무마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무신사가 더 큰 악유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애플 되게 재밌어요. 애플도 되게 위대한 브랜드 중 하나고, 현재 브랜드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브랜드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모델을 뉴진스를 썼어요. 핫하잖아요. 그러면 이 뉴진스 광고를 찍었으니까 광고를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고. TV 광고도 하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TV 광고도 하고, 디지털 미디어에도 하고, 소셜 미디어에도 다 뉴진스로 도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애플은 안 그랬어요. 채널에 맞게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품만 보여요. 지금 애플 홈페이지 봐도 제품만 보여요. 제품에 대한 설명만 쫙 해요. TBC 광고에서는 이 카메라 액션 모드 이런 아이메시지들을 그냥 한 편에 한 개만 메시지를 넣어요. 스토리를 전달을 하죠. 15초 안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되게 비싸게 만들었을 테니까 여기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들어가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진스 뮤비를 찍었어요. 아이폰으로. 홈페이지 안 들어가요. 뉴진스 뮤비는 그냥 뉴진스 뮤비에서 소비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서 제품의 이야기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애플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짓수가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아이폰, 새로 나오는 아이폰 지금 17인가요? 이제 나올 게? 16인가요? 17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야, 새로운 상품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을 생각을 하면 야, 갤럭시 나왔다. 야, 블랙 핑크의 제니를 쓰자. 그러면 여기 다 이제 제니와 갤럭시가 다 도배가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근데 애플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알면 정말 오늘 그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애플이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맞아요. 타겟에 맞게. 타겟에 어떤 거에 맞게? 좀 더 심화가죠. 타겟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타겟의 구매 행동에 맞게. 여기서는요, 이미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미 사고 싶어서 들어온 애예요. 그러면 뭐를 알려줘야 돼요? 제품의 특성만 알려주면 돼요. 컨슈머 전이에 맞게 설계가 된 거예요. 얘네들은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잖아요. 인터레스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디멘즈와. 그쵸? 인터레스트를, 뭐야? 아이메시지? 저거 되게 좋게 생겼는데? 배터리가 저렇게 오래가? 카메라가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거 메시지 하나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뉴진스 뮤비를 애플이 찍었다고? 와, 흥미롭네? 그 소비가 어디에? 대부분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진이 관심이 있으니까 고퀄리티의 사진. 그리고 아이폰을 쓸 때 사용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나 아이폰 사야 되는데를 니즈를 일으키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디언스에 맞게 하는데 오디언스의 행동 전이, 구매 행동 전이에 맞게 채널들을 이용하고 거기에 맞는 애플 스토리를 다 입힌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죠, 대표님? 테크42 대표님. 처음 들으시죠?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애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막 웃더라고요. 네. 아니, 그들도 몰랐나 봐요. 그냥 본사 디렉션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와, 진짜 대단하다. 약간 그런 감탄할 때가 있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의 마케팅을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소비자 측면의 스토리 전략은 3개인데 고객 참여, 이성적인, 감성적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참여를 일으키는 건 이제 뭐 룰루레몬 이런 앰버서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K-팝 입동 영상 이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스프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하이프이 떨어졌지만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뭐 애들이 이제 DIY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있었고. 이건 이제 제네시스 GV80이 미국에서 안전하다라는 포지션을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현대차 제네시스가. 언제냐면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났을 때예요.
타이거 우즈가 현대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골프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본인 차가 아니에요. 그냥 후원차인데 이걸 타고 나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살았어요. 이 사고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임은 안전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되게 안전한 차구나라는 인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바이럴이 되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버랜드가 의도한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알바생이 TBC까지 찍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것도 이제 재미와 감동을 줬던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충주시에서 원래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금 팀장으로 올라가신 그 공무원님. 이제 호카 이야기를 드릴게요. 호카의 그 카피는 Fly Human Fly입니다. 모두 날자. 그런데 호카 생각하면은 두꺼운 미드솔의 컬러풀한 러닝화가 가장 인상이 많이 되고, 실제로 구글에 호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컬러가 되게 화려하고 미드솔이 되게 두껍고 이렇게 인식하고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호카의 성공 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티타임스에서 맥시멀 쿠셔닝의 기술력, 네트로 열풍이 되고 유행이 됐다,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호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포인트들도 있고요. 호카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캐즘을 넘어야 되는 브랜드거든요. 지금 요거는 앞단에 요거는 이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2.5%가 이노베이터가 있고 얼리 어댑터가 13.5%라면 저희는 이제 익스팬드 할 수 있게 얼리 머저리티에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거는 나라별로 좀 다른데 한국은 얼리 머저리티를 정도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국가는 아직 얼리 어댑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호카를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맥시멀 쿠션 레트로 열풍 이 프리미엄 전략에 대한 이해도만 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막상 이 캐즘을 넘어야 되는 미션을 받고 보니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이 쿨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상관 있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호카의 기본적인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자 이거든요. 이게 브랜드 전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가 시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매스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이게 나에게 터칭이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터칭이 되려면 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메시지가 나와 연결되고 한 번만 소통이 돼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거래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고객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브랜드의 성공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생존 전략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일단 디지털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브랜드는 주체이고요. 그래서 환경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나는 그대로여야 되는 거죠. 주체는 나는 그대로 있고 소비자의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브랜딩은 세다라고 한번 규정을 해봤는데요. 고객의 경험과 디지털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결합이 되어야만 명확한 성공적인 디지털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카는 2단계의 관계, 사회적 관계 유대 형성에 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고요. 각각의 관계 전략은 미션, 메시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타겟과 페르소나를 규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감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요소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다시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 경험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타겟 커뮤니티가 결합이 된 형태고, 부정적인 영향은 분모로 줄여야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그냥 악의적인 바이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이 부정적인 영향은 창의성이 부족하고 우리 거가 아닌 남의 것을 얘기하는 거, 그 타 브랜드를 그냥 모방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메시지와 커뮤니티를 영향을 낮춘다고 생각해요. 호카는 전국에 한 8개 정도 지금 수도권에 8개 매장이 있고요. 그 8개 매장에서 러닝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지도예요. 서울 매장이, 저희가 매장이 있는데 매장에 10개 러닝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 러닝 코스가 버드 모양, 저희 브랜드의 심볼 모양,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왜 근데 그렇게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뛰면은 그냥 뛰지 않아요. 요즘에 GPS 시계를 차고 뛰거든요. 아니면 핸드폰을 갖고 음악을 듣든지. 그러면은 이제 앱이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뛴 그 부분을 이제 기록을 남겨주는데, 그게 버드 모양이 되는 거죠. 올리면 나이키를 신고 뛰어도 버드 모양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인증하고 올려주면 그게 또 브랜딩이 된다라는 생각에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지금 시간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드릴 텐데요. 디지털 적응성과 혁신성은요, 디지털 DT, 기술을 도입하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 소셜미디어와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의 소통을 하자. 그리고 빅데이터와 CRM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디지털 적응력과 혁신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은 어디에서인데, 여기 밑에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게 이제 아마 대부분의 브랜드들, 마케터들, 막내들이 겪는 고충이에요. 야, 인스타그램 왜 이렇게 우린 못하냐 하면서 이제 나이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청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막내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씨, 나이키는 이런 예산도 많이 주고 대행사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 한단 말이죠. 옛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느꼈고 들었었는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명텐도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왜 우리는 닌텐도 게임기 같은 거 우리 왜 못 만드나라고 말했던 그 마인드인 거예요. 이거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인스타 못해? 라고 말하는 거는, 그쵸? 엄청 어처구니가 없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출시되거나 핵심 제품이거나 제품의 성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만 놀리지, 기본적인 저희의 에셋의 대부분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B 클래스의 사람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줘요. 네. 그 사람들에게 우린 관심이 있다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난 너의 러닝 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소셜은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능하다면. 네. 화장품이라면 너무 익숙하지만 리뷰가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화장품은 너무 과외로 문제기. 네. 부담스럽지 않게. 탯줄 도장이라면 그걸 쓰고 받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야 됩니다. 각각의 마치,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면 엄청 좋아해요. 인증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공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친구들이 이제, 야, 너 호카, 만약에 이제 아식스 신고 올리면 너 호카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DM 보내고, 그럼 또 리마인드 되고,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로열티입니다. 이게 우리 PB 클래스를 참여했던 친구예요. 그 사람에게 너에게 러닝은 어떤 의미니라고 물어봤고, 그 이야기를 담아줬어요. 그리고 코치가 이렇게 해주는, 하고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저희는 이 클래스와 런클럽에 모든 포토와 모든 영상 감독들을 보냅니다. 그 현장감 있는 그 모든 에셋들을 만들어요. 그걸 뽑아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A컷을 골라요. 마치 연예인들 A컷 고르듯이. 네. 그리고 B컷은 줘요. 너네 올려. 호카로고 붙여서. 네. A컷은 저희가 쓰고 싶은 이미지에 쓰고 공동 게시 태깅 올리고, 그
그래서 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도 받게 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찍었던 현장감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주죠. HRC 저희 호카 런클럽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단순히 티셔츠 하나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진과 교우 관계와 전반적인 걸 주고 저희가 요번 달부터는 저희 매장에도 게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도 이제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의 이 런클럽 사진들이. 그러면은 내가 나오는 거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진짜 고객.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타겟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타겟팅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매스 마케팅 때는 참여자 수가 중요해서 대형 행사에 지원하고 스폰하는 게 중요했어요. 5,000명, 10,000명, 20,000명 행사에 우리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는 게 중요했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동아 마라톤이 아디다스가 협찬하는데 아디다스를 그 동아 마라톤 때문에 사는 사람의 커넥션이 얼마나 될까요? 11월 달에 JTBC 마라톤에 데상트가 협찬하는데요. 데상트 입장에서는 되게 큰 노림수일 거예요. 실제로 JTBC 마라톤은 국내에서 제일 큰 대회 중에 하나예요. 3월 달에 동마, 11월 달에 제마, 데상트가 러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려도 안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했었을 때는 조금 뜨겠죠. 영속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밑받침되는 탄탄한 부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요 영상이 요게 이제 저희 지은님이 내가 일부러 넣었어. 지금 저희 10주간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7시인가요? 7시부터 2시간 동안 같이 프로그램 한 거거든요.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다 즐겁게 풀코스 마라톤을 뛰었고, 요게 이제 그 영상이고, 근데 PB 클래스라고 전체 20명 참가했는데, PB가 뭐냐면은 개인의 기록을, 최고의 기록을 깨는 게 PB 달성이라고 하거든요. 퍼스널 베스트 레코드라고 PB인데, 저희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PB 클래스 온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뛴 사람들이에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PB 달성하는 게 되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명 중에 16명이 PB를 달성했어요. 나머지 4분은 이제 좀 부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안 됐는데, 어쨌든 이 PB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 16명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호카 입고서 뛰고 동마 참여하고 즐거웠다가 아니라 PB를 달성했어. PB를 내 개인 최고 기록을 내가 달성했어. 16명이 흠뻑 빠졌죠. 이 안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네트워크 엄청 탄탄하고 서로 막 장난 아닐 겁니다. 내일 이제 피날레 파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액자도 만들었어요. 내일 공개할 건데 거기에 자기의 배번표와 메달과 PB 레코드를 써서 줍니다. 그 사실 돈 얼마 안 해요. 20명 액자 만들어 봤자 5만 원씩 잡아도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얼마나 값어처럼 여기겠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서 얼마나 많이 홍보해 주겠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주변 사람들은 우리 호카를 되게 진정성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쭉 보면은 이런 표를 봤어요. 뭐냐면은 러닝화 계열표예요. 그래서 42km 풀코스는 나이키 알파 프라이 3 신어야 되고, 아식스는 메타스피드를 신어야 되고, 일반적인 5km, 10km는 그냥 온의 클라우드 붐 이런 거 신어도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러닝화 그룹 안에 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GQ하고 얘기해가지고
러닝화 계급도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이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구매하는 구매 그룹 안에 특히 러닝하는 호카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그리고 뉴발란스. 네, 이렇게 4개. 푸마 죄송하지만. 네. 올해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4개였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호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걸 제가 만들었고, 그 뒤에 바이럴을 쭉 하는 거 했는데, 이게 뜬 거예요. 러닝화 계급도라는 게시물이 떴어요. 게시물이 뜨면서, 호카가 지역 대표로, 여기가 이제 국가대표고, 여기가 동네 대표고, 여기가 지역 대표고, 뭐 그래요. 근데, 국가대표는 안 됐고요. 아직 지역 대표로 샬로 엑선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저희가 후원한 티모카 선수가 이병도 선수라고 있는데 2시간 26분으로 이제 5등 했거든요. 포디움에 올랐어요. 이제 그럼 국가대표가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요거를 리뉴얼해서 다시 바이럴을 해서 국가대표에 샬로 엑선 2.0을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전체 검색량을 비교한 건데, 이게 마지막 자료예요. 아까 이제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청 포지션에서 엄청 커뮤니케이션을 막 해요.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일리로 체크를 해야 되죠.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에이전시 미팅을 하는데 그때 검색량 수치를 봅니다. 저희는 저희 마케팅 본부원들에게 너희들의 가장 큰 어젠다는 매출이 아니다. 가장 큰 어젠다는 검색량이다. 각각 개별적으로 맡은 사람들의 업무가 있어요. 소셜 담당자는 팔로우도 있고 인게이지먼트도 있고 막 이렇게 KPI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브랜드 마케팅 팀의 우리의 KPI는 검색량입니다. 검색량. 그래서 이거는 호카, 살로몬, 온러닝을 비교한 거고, 이거는 아식스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카가 녹색이고 살로몬이 빨간색이고 온러닝이 보라색인데, 여기서 보면 호카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만족하게 되죠. 하지만 아식스를 놓으면은 아식스가 노란색이거든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이때였거든요. 이때 살로몬하고 되게 막 비등비등해서 처음에는 6개월까지 살로몬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확 올라오면서 살로몬은 비교 대상에 보기보다는 이제는 아식스를 타겟팅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검색량의 주차별 평균을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데일리별 검색량 수치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옆에 비고는요, 뭐냐면 그때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월 10일 월요일에는 호카는 굿러너 마라톤 캡슐 게시물이 나왔고요. 8,570건 나왔고, 아식스는 16,000건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본 밴드 주토마요 아식스 콜라보 공개, 슈퍼 블라스트 2 판매 게시물, 그리고 살로몬은 이제 요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7,400건으로 좀 높아졌을 때, 이때는 GQ 러닝과 추천 콘텐츠가 올라왔고, 온러닝은 GQ 러닝한 추천 콘텐츠도 똑같이 나왔죠. 이걸 보면은 저희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이제 주차별로 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리고 다른 데서 리뷰한 이건 아식스고, 이건 살로몬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경쟁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들이 고려하고 있는 경쟁 브랜드들의 소셜 활동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거를 쌓아놓습니다. 주간별로 리뷰해요. 그래서 제가 주간회의가 보통 월요일날 2시간 정도 하는데요. 11시에 해요. 딱 1시 점심시간
되게 아니면 그 더 길어질까봐 2시간만 하는데 한 1시간은 검색량 얘기만 한 적도 있어요. 매출 안 보고 검색량 얘기만 한 적도 있어요. 1시간 동안. 다른 브랜드들 거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히 지금 3월달 아주 마라톤 시즌이잖아요. 그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우리가 뭘 놓치고 있고 뭘 파악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마켓 센싱이 되어 있으면 어떤 브랜드의 페르소나에서 영향이 있고 우리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쌓이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쌓아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브랜딩은 결국 세다. 그래서 오늘 초국화 브랜드 생존 전략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제 기억하기로는 무쇠 소년단이 초배 CF로는 호카가 뽑는 네네네네.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고. 몇 편 봤어요? 끝까지 안 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TV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시청률이 3%예요. 요즘에 TV 시청률 3%도 대단한 거긴 한데 3%면요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3명 봤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부작이었으면 많이 잡아서 30명 본 거예요. 맥스로 잡아도.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30명이면 그 사실은 그 70명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PPL 같은 거나 TV 광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모래시계 뭐 이런 거. 요즘 TBC 보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맨날 저기 어르신들 타겟한 광고밖에 없어요. 보험, 이가탄 이런 제약, 보험. TV 광고, 요즘 TV 없는 집도 있지만 TV 있어도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지 TV 자체를 보는 경우 별로 없고 TV를 틀어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선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죠. 예능도 마찬가지예요. 예능도 예전에 뭐 러닝맨에 누구 나온 거 봤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 어저께 토요일 즐거워 봤어? 토토즐 봤어? 거기 누구 나왔잖아. 이병헌 나왔잖아. 야, 진짜 웃기지 않냐?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날 화제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이런 타겟이 명확하고 아직 캐즘이 있는 브랜드들은 이런 PPL은 하는 게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왜 했냐? 프로그램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 4명이, 다섯 명. 이 4명이, 한 명은 수영 선수 출신이고 러닝도 잘해요. 근데 자전거를 못 타요. 그 진서연님은 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몸짱인데 엑서사이즈 되게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 수영을 못해요. 그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철인 3종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친 기획이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들이 되게 호카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딜을 넣었어요. 보통 PPL 에피소드 당 비용을 내거든요. 에피소드에 한 번 노출할 때마다 비용을 내요. 보통 그래서 패키지 계약이 2번 노출에 얼마, 뭐 비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건을 낸 건 뭐냐면, 그러면 너네 연습 때부터 경기 때까지 호카만 신어. 다른 건 내가 스토리는 안 담아도 돼. 근데 호카만 신어. 그러면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비용이 너무 높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거는 비용에 대한 거는 나중 문제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너네가 연습을 호카를 신고 막 했는데 나이키를 신고 경기를 나가면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이 있겠느냐. 나 그거 용납 못한다. 이제 PD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한테
연습 때는 신을 수 있대요. 근데 대회 때는 선수들의 취향, 참가자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들의 퍼포먼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 중에서 또 광고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다. 나 그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약서 찍기 전까지 딜을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방송 PD하고 부장하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저도 가서 얘기하고 보통의 그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지 않고 저희가 직접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결과였는데 사실은 전 좀 안 될 줄 알았어요.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될 줄 알았던 이유는 제가 PPL을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PPL 되게 어렵거든요. PPL은 진짜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경험이 5번인가 4번, 이게 5번째였는데 4번 앞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진 게 저는 사실 방송 시청률 3% 나온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터진 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뭐냐면 요즘 방송사도 살아남으려고 클립들을 잘라가지고 유튜브하고 소셜에 올리는데 이게 러너들 사이에서 터진 거예요. 유이가 뛰는 장면, 진서연이 뛰는 장면, 그 사이에 호카와 이들의 이 클립들이 돌아다니면서 알고리즘을 타서 그게 막 100만 뷰씩 찍고 막 그런 거 해서 제가 아까 이 방송을 본 적은 없어도 아는 사람은 많은 게 소셜에서 본 거예요, 소셜에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PPL이 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저는 그냥 방송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나 배웠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브랜드에서 좀 인플루언서들을 에이전시 관리도 할 텐데 좀 메가급이나 직접 소통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혹하시는지. 일단은 2가지인데요. 한 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호카를 좋아해야 돼요. 저희가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분들은 대부분 먼저 올라온 셀럽들이에요.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전화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을이에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주니어 때 제 고참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구매부에 있을 때 야, 네가 구매부에 있다고 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을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무리 셀럽이라도 나 이거 받고 싶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좋아하고 저에게 관심을 있는 셀럽들은 당연히 저희가 직접 연락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셀럽들이나 저희한테 관심이 없지만 저희가 필요한 셀럽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행사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제 그 셀럽을 어떻게 처음에 알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타겟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겟의 속성값에 맞는 부분들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짧게 얘기하셨는데 나이키가 주춤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나이키의 부진 이유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이게 나이키의 주가 하락인데 근데 마치 오늘 짠 것처럼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네요. 준비한 내용들을 딱딱 너무 오늘 감사한데 일단은 이 나이키 주가가 빠진 이유로 여기서 설명한 거는 이제 DTC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DTC는 Direct to Consumer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환경이 미국하고 우리랑 좀 달라요. 미국은 홀세일 리테일러가 있고 직접 판매하는 채널 D2C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D2C 비중이 훨씬 적어요. 보통 홀세일 리테일러들이 훨씬 더 많이 팔고 있죠. 뭐 풀라커라든지 ABC마트라든지 아마존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나이키에서 너무 이 자신감이 많았던 나머지 야 그냥 우리 나이키닷컴에서 다 팔자 였던 거예요. 또 코로나 시기 때 나이키 엄청 팔렸거든요. 그 나이키닷컴에서. 그래서 거기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근데 좀 간과한 거죠. 제 아무리 나이키여도 사실은 다른 유통 채널에서의 시장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팔린 게 있으니까 이 나이키닷컴에서 이 많은 물량을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빠질 수는 있는데 이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거예요.
저는 시장을 이기는 브랜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나이키여도 많은 공급을 쳐내려면은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이프함이 없어진 거죠. 할인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나이키에 요즘 그런 거 생각 안 드세요? 나이키 가도 살 게 없대? 옛날에는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살 게 없네? 그게 걔네가 제품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니즈가 바뀐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못 사는 건데 여기 있네? 이거 떴네?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했던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브랜드의 레퓨테이션을 높였던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엄마 아빠가 신는 나이키랑 별 다를 게 없어진 거죠. 총체적으로 저는 이 버블이 왔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전략 하나의 실패가 되게 크다. 두 번째가 신생 브랜드의 등장.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재고 부담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시지. 나이키 메시지가 요즘 애들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이키가 파리올림픽 때 내세웠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2000년 초반이면은 와닿았을 거예요. 나 이거 신으면은 이렇게 르브론처럼 돼 있을 수 있는 거야? 안세영의 이 극적 스토리가 정말 멋있는데 브랜드 호감이 막 생겼을 텐데 일단은 승리 딱 듣는 순간 피곤해. 승리가 피곤해. 왜 이겨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는데? 이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나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승리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뭐 말은 멋있는데 이게 정말 와닿지 않는 느낌인 거죠. 이게 전 이거가 나이키가 앞으로 진짜 성장하면은 잘하겠죠. 진짜 저는 나이키가 지금 주식을 살 때라고 봅니다. 근데 잘할 거예요. 왜냐면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러닝으로 시작한 브랜드고 이 헤리티지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히어로 승리 방정식 이거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얘네. 그리고 나이키는 승부의 세계인 이 풋볼이나 이런 팀 스포츠에 포커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2002년 같은 영광은 다시 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올림픽 개최 전 관심 정도인데 이게 24년도 파리올림픽인데 그래도 좀 높아져서 관심이 많아졌다가 53%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32%, 도쿄올림픽 32%예요. 평창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71%였고. 그러니까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했죠. 쇼트트랙. 지금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몇 개월 전에 아시안게임에서 쇼트트랙 엄청 막 따고 막 컬링도 따고 막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이거예요, 이거. 나랑 무슨 상관? 저는 이 메시지가 나이키가 바뀌면 다시 그들이 훨씬 더 많은 파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다가 이 히어로리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경쟁력이기는 하니까 이들의 오리지널리티잖아요. 이기고 너네가 더 이길 수 있다라는 언더아머까지 그 전에 그 메이저 브랜드들. 근데 그게 애들한테 이제 쿨하지 않은 거예요. 나랑 다 상관없는 거야 이제 이게. 나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도 않고 피곤해.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무쇠소녀단 같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